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필수 교육으로 강의 주제로 선정한 거는 의료 관련 행정처분 유형 및 사례고요.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올해 3월 정도에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는 그 명칭으로 해가지고 모든 범죄 그를 대상으로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그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아주 격렬한 논의와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젠 현재의 그 지금 현 상황에서 그 법률 개정 이전에 현 상황에서의 그러면 의료인의 의료 관련 행정처분의 유형 및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 의식 하에서 제가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의료법 관련해서 이제 행정처분이 그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련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당 청구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건강검진 기본법 관련한 그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의료법 관련한 행정처분하고 이제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련한 행정처분 이 두 가지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한 행정처분 유형 및 사례를 설명드리면, 일단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 해서, 이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이런 제재적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고요. 행정의 기본 원칙은 뭐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행정처분에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문구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이 특히나 이제 비례 원칙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은 내가 한 행위보다 너무 과한 처분을 내린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거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신뢰를 제공을 한 거죠. 행정기관에서 신뢰를 계속 제공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뒤집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한마디로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제 그 기관에 그 행정처분을 당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항변인 거죠. 그래서 비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상식적으로 그런 개념 자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행정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는 그 절차적으로 우선 정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어떤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행정처분은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행정처분에 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때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법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조사를 할 때 기본 원칙을 정한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준수를 했느냐, 사전에 통보를 했느냐, 그리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줬느냐, 뭐 청문을 거쳤느냐, 뭐 이런 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조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최소한인지, 그리고 조사 대상 선정에 어떤 그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중복 조사가 아닌지,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심평원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공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간혹 그 중복 조사 그러니까 조사 범위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복 조사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 없이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조사가 같은 사유로 뭐 다른 기관에서 2번 들어오거나 한 기관에서 2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어떤 위반될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실체적 정당성은 한마디로 이제 그 행정처분에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실질적인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모두 정당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그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규칙이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는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매년 주의 깊게 그 개정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동시에 2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중 더 중한 처분 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에 2분의 1을 더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의료법 위반으로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시차가 좀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벌금을 받는데 그 2021년 2월 달에 벌금을 한번 받고 그 가을에 또 벌금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유를 행정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그 처분을 내리는 관련 기관에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 홀딩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르면은 한 번에 받을 경우에 2분의 1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각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2분의 1 감경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처분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경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검사가 한번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죠. 하는 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이 되는 거고요.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거는 이제 기소는 됐어도,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선고를 유예해 주는, 특히 이제 벌금의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주는 판결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분 기준의 3분의 1 범위, 그러니까 만약에 면허전지 3개월이면은 그냥 2개월 정도로 감경을 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표창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감경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처분의 시효 부분은 이게 3년 전에 개정이 돼서 이거는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처분의 시효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경험해본 사건 중에서도 한 발생일로부터 10년인가 지난 이후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간간이 좀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행정의 기본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처분이 안 내려질 걸로 거의 10년 지나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그 이후에도 시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리고 진료비 거짓 청구의 경우는 7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외 다만 이 이하가 중요한데요. 사유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재판으로 회부가 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제외하고 5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이게 그 문제가 됐던 그 올해 3월에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서 이제 형법에 뭐 허위 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뭐 낙태나 업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이거 진료비 허위 청구의 와 그리고 이제 다른 특별법, 의료 관련 특별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집행유예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이제 없애고 이제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 위의 부분, 이 위의 부분을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자라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서 한바트르면 통과될 뻔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3월에 그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 버리면 이젠 모든 범죄,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교통 관련 범죄겠죠. 교통 관련 범죄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통 이제 합의만 되면은 다 벌금형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합의를 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나 그리고 음주운전,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 2번 이상만 전과가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뭐 음주운전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그러니까 그 의사 면허증 날아갈 각오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셔야겠죠.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뭐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 관련한 범죄가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해당 그 기관에서 이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처벌될 수 있는 그 법이 그 개정이 그러니까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50인 미만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년부터고 그 50 미만은 이제 3년 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그 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이제 면허 취소법이 이제 추후에 개정이 되면 면허 취소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교통 관련한 범죄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면허 취소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제 아직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 행위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현지 조사 때 이제 많이 밝혀지게 되는데, 허위 청구액이 750만 원이 넘어가거나 허위 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조의 경우에는 이제 허위 청구, 그러니까 이 허위로 진료비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그
병원 입장에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나일론 환자들이 이제 뭐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막 고통 호소하면서 이제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휘말려 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실손보험사로부터 이제 보험 사기에 협조했다, 공동 정범 내지는 너는 방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형사처벌되는 경우라도 이거는 진료비 이제 허위 청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그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이제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허 취소 사유는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제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러니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한테 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이제 면허 대여로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면허를 빌려주고 거기에 실제로 진료를 했으면 면허 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한테 이제 면허를 대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여자가 진료를 했으면 그거는 면허 대여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고, 그리고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MBC 보도에 나온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료인에게 면허 사용 외로, 그러니까 그분이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한테 이제 수술을 맡겼을 경우에 이제 면허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교부 기한,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문제인데, 면허 취소된 사람한테 재교부의 통계를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한 93%가 이제 재교부가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3%가 이제 재교부 신청을 하면 93% 정도가 거의 대부분 재교부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후고요. 나머지 사유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이제 재교부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면허 취소법의 이 재교부도 상당히 이제 좀 이거보다는 더 제한적으로 재교부 기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재교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행유예가 뭐 1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뭐 3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취소된 날부터 3년인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4년, 5년 후에 이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제 재교부 기간 요건이 이제 상당히 좀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의료법의 이제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진료 거부 금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뭐 병원 운영하시면서 흔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로 뭐 형사처벌까지 가거나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죠.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의 제기하는 환자랑 이제 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합의를 보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면허 정지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니고요.
환자가 무자력이거나 뭐 환자 보호자가 연대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점,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진단서 처방 전 이게 이제 문제되는 사례가 이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직원이 재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면허 정지가 2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퇴근 직후에 막 병원에 이제 그 단골 환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 처방전을 막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뭐 면허정지 2개월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진 환자를 전화 통화만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약간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길을 한시적으로 열어줬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초진 환자를 전화 통화만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로 봐가지고 형사처벌하고 이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해서 면허정지가 3개월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실손보험 환자들의 경우 주의를 요망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환자한테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이제 그 보험사에서 이거는 나일론 환자다, 허위 진단이다 해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 진단서 작성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이제 면허정지 3개월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의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의무 해서 이 내용은 추가 기재하고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 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 수정 전에 원본을 모두 보관해야 된다는 점. 이게 재작년에 이제 변경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하고 수정 전에 원본을 모두 이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가 이제 이런 서류 요건을 갖추고 요청한 경우에는 협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부터 그 진료 기록 내용의 확인이나 환자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받을 걸 요청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송부를 하셔야 되고, 이 각각의 이제 다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이제 열람 교부해 줬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2개월, 그리고 교부 요청에 불응했을 경우에 면허정지 15일, 15일 이렇게 다 각각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료기록부 기록 서명 보존 의무 해서 진료기록부 기록 의무는 주치의라 하더라도 당직이가 한 것까지 주치의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는데요. 진료기록부 기록 서명 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와의 의료 분쟁에서 이제 탁 튀어나오는 쟁점이죠. 그러니까 진료기록부를 자기가 받아봤는데 내가 처치받은 내용 왜 의료 사고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의무 위반, 서명 의무 위반, 그리고 거짓 작성 보존 의무 위반, 이거는 이제 환자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세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거짓 작성이나 보존 의무 위반, 이거는 면허정지가 1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서명 의무 위반은 이제 일단은 경고 처분만 내려집니다.
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의료행위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의료인이라도 면허 자격 범위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의사만이 직접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는 이제 의사의 위임을 받아서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간호사 보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다 하나하나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 판례를 내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확정되는 경우가 그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정맥 주사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주사를 놓던가, 그 뭐 간호사에게 주사하게 할 때도 뭐 그 장소에 뭐 입회할 것을 요구하는 뭐 그런 판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주사 행위, 드레싱, 수술 준비는 뭐 간호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심한 욕창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면 업무정지 처분, 면허정지 처분이 각 3개월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수술을 지시하거나 뭐 그 전신 마취를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유인행위 금지,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규정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홍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참 많이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이게 이 규정에서 본인 부담금은 이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석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비급여 할인은 이제 무조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급여 할인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기강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허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시장 질서를 해야 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할인이라고 해도 50% 이상 할인하는 경우, 과도한 할인은 금지돼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비급여 무료 진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젠 또 이런 식의 이젠 그 이벤트를 하지 마라라고 이젠 그 열거하고 있는 게, 요즘에 동반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지인 동반하면 뭐 지인은 50% 할인 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고가 저가 무료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끼어 팔기. 그러니까 뭐 피부과 시술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지방 분해 뭐 주사 뭐 하나 하면은 뭐 다른 뭐 레이저 시술 뭐 무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묶어 팔기, 끼어 팔기 이런 거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착순 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할인을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 그 지역에서 너무 심하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해당 기업 단체 의료기관이 그 지역 내 점하는 영향력, 위치 등을 감안해서 만약 해당 지역의 의료시장 질서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과도한 뭐 할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보건소에서 판단하도록 약간 좀 재량을 이제 보건소 쪽으로 넘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 그 협약 체결의 할인 혜택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료 진료, 이거는 이제 무료 진료라는 건 이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죠. 비급여가 아니라 공단 부담금도 청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에 활용하지 않아야 되고 추가 진료를 유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직원 대상 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은 가능한데, 근데 그게 이제 무한 확장되는 경우가 있죠. 직원의 지인 그리고 뭐 거래업체의 직원 등으로 이제 범위가 이제 과도하게 넓히는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마일리지, 뭐 시술권, 상품권 제공 모두 다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형사처벌과 이제 그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설지 진료 원칙과 예외.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해서 보실 게 전화 통화로 아까 초진 환자를 봤을 때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한 경우로 그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고요.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 개설지, 그러니까 의료인은 원칙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 등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한 의료행위는 이 의료기관 외에서 한 의료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적용되다가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전화 통화로 재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 33조 1항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설 등 공동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개설자, 이게 그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 이제 다른 병원에 그 진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젠 아주 그 예외적인 뭐 초빙 진료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 일률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이 39조 제2항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급여 청구한 그 급여 비용도 이제 환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것도 작년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부당 청구,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예전에는 이제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의료법상의 뭐 시설 기준 위반, 뭐 의료법상의 인력 기준 위반, 이런 경우도 모두 싸잡아 가지고 다 이제 그게 적발이 되면 부당 청구로 다 전액 환수를 시켰는데,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확장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그런 식으로 의료법상의 인력이나 시설 기준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청구했던 모든 금액을 다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 이거는 이제 그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그 해석인데요. 그 이후에 그런 해석이 바뀔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중 개설 금지, 그러니까 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3개월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 사무장 경우에는 처벌, 행사처벌, 고용의사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이제 면허정지 3개월이 나옵니다. 병원 운영 기간 동안에 그 한마디로 면허를 빌려준 원장님한테도 예전에는 전액 환수가 됐는데요. 이것도 작년 대법원 판례에 그 전액 환수를 할지 아니면 일부만 환수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무장 병원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죄질을 다 따져가지고
아주 좀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전액 환수를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사무장한테 이용당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운영에 정말 관여를 거의 안 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를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만 환수하는 재량권을 발동해라. 라는 식의 이젠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최근 대법원 판례고요. 리베이트의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공급업자, 그러니까 제조회사, 뭐 판매회사, 도매업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의약품 의료기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 액수에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이 되는데요.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뭐 자격정지 2개월, 또 쭉 해서 2,500만 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12개월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부터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면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면허정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근데 뭐 만약에 이게 이거 너무 금액이 많아가지고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뭐 면허 취소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이고요. 의료 광고입니다. 의료 광고는 이제 금지되는 의료 광고가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다 지키면서 하는 의료 광고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요즘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관련한 광고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로그인 절차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홈페이지 가입 절차와 가입 절차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아주 쉽게 요즘에 무슨 뭐 일반 앱들처럼 쉽게 가입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원칙적인 좀 약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치료 경험담만 허용된다, 이런 식의 이제 원칙이 있고요. 근데 그런 원칙이 아닌 모든 환자의 치료 경험담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사실상으로는 의료 광고 관련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금지되는 광고,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료 광고 관련해서는 면허 정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면허 정지까지 나오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의료 광고 잘못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업무 정지도 나오고 면허 정지 상당히 셌어요. 한 7, 8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면허 정지까지 나오는 내용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가 돼서 이제는 업무 정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거짓 광고는 업무 정지 2개월, 그 외 위반은 업무 정지 1개월 이렇게 되고요. 기타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해서 이게 아주 신의료기술인 경우에 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고, 이게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행위 중에 뭐 이런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면허정지 12개월, 그리고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마약이나 향정이 투약이나 제공되는 면허정지 3개월, 그리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 뭐 이거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면허정지 3개월입니다.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법률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행 규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뭐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법률이 아니라 이거는 복지부에서 이제 입법 예고하고 바로바로 그 바꿀 수 있는 시행령 시행 규칙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은 저도 좀 모르고 있었다가 뭐 작년에 뭐 이렇게 한마디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거 특히나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의 경우에, 그리고 간호사한테 뭐 방사선 사진을 찍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흔하게 문제되는 경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진료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 뭐 요즘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그리고 약국과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방 전 알선의 대가로 뭐 여러 가지 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거는 면허정지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1개월이에요. 이 업무정지는 이제 끝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은 이제 과징금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아까 행정절차법상에 따라서 사전 통보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이제 대체해 줄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게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의료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기존보다 증액되었다. 최상한이 1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최상한이 10억 원. 이게 삼성의료원 관련한 그 과징금이 예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이하인가 됐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다 해가지고 이게 뭐 여론으로 엄청나게 그때 막 그 비난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바뀌었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간 총 수입액이 10억 원이 의료기관에서 업무정지 처분 1개월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시행규칙 규정이 있거든요. 과징금으로 가름하는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기준에 따르면은 1일당 과징금이 이제 154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4만 원을 30일 곱하면 업무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때 이제 4,600만 원. 예전 기준으로는 이거 1,00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세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관련한 행정처분 유형 및 사례를 뭐 간단히 살펴보고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청구와 부당 청구가 있죠. 거짓 청구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제 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진료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이전에 처방한 동일한 약제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서 진찰행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허위 청구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한 달분의 약을 처방하여 주었음에도 매주 내원하는 것처럼 증일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허위 청구 사례에 해당하고, 그리고 환자를 전화로 주려고 약을 택배로 송부했음에도 이제 내원했다고 이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하는 경우죠. 그리고 점이나 이제 뭐 기미 등의 레이저 시술을 하고
비급여로 해놓고선 이거를 뭐 접촉성 피부염 이렇게 해가지고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 청구하고 원해 처방전 발행한 경우,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신자에 대해서 비급여 대상인 종합검진으로 뭐 검사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요양급여 청구할 때는 이제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 증후군 등 뭐 이렇게 그 요양급여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기재해서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거짓 청구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거짓 청구가 문제가 되면은 개설 허가가 이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 개설 허가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과 거짓 청구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허 정지가 1개월이나 최장 10개월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 정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면허 정지는 대진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 수가 있는 면허 정지고요. 이 거짓 청구로 면허 정지가 될 경우, 그 면허 정지가 되면 이건 병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청구로 문제가 되면 이게 면허 정지, 그 다음에 이 의료업 정지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중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진료기록부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형사처벌로 되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짓 청구 금액이 750만 원 이상이나 10% 이상의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는데,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안 넘어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이랑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짓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이 지자체 홈페이지나 심평원 공단 복지부 홈페이지에 주소, 성명, 면허번호 막 이런 것들이 공표가 됩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표가 되고 지금까지 거짓 청구 사례였고, 이제 끝으로 이제 부당 청구 사례를 보시면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서 주치의와 상담했는데 본인이 내원한 것처럼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퇴근한 이후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물리치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부당 청구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료 검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PRP 시술을 법정 비급여인 증식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전체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해서 이건 이제 본인 부담금 환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 그 돈을 다 비급여로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뭐 현지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이건 보통은 이제 실손보험사나 환자의 심평원에 대한 민원으로 처리가 되고요. 하면은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심평원에서는 이제 환불 하라고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 청구한 사례가 되고요.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는 사전처분이 먼저 내려지고요. 의견 제출할 때 일단은 억울하면은 억울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근데 만약에 억울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처분이 내린다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이제 병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안 되고,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 이거 꼭 그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사전처분 단계고, 본처분은 이제 이게 현지 조사가 나오면은 이 부당 청구가 문제가 되면 그 기본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사전 처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게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공단에서는 환수 처분이 원금 환수 처분이 내려지고 시군구에서는 의료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료 급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환수 처분이 내려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행정소송의 피고가 3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피고가 되고 환수 처분에서 다투면 공단,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뭐 구청이나 시청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3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소기간 이거 중요한데요.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처분서가 날라오는데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게 병원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처분이 문제가 돼서 나는 소송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직원들에게 이거를 전파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혹 그 등기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제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중처분은 아까 위반 사실 확인된 날 저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중처분이 되고요. 하지만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도 부담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경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절차 중에 처분 원인되는 사실과 그러니까 이 고시, 법령 고시 등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되기 전에 환불하거나 환불해 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지조사 나오기 전에 뭐 심평원에서 뭐 이렇게 그 권고해가지고 환불해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에서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공단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냥 법의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뭐 업무정지가 3개월이면 3개월, 뭐 그 면허정지가 뭐 3개월 이렇게 딱 내리는데 이게 소송으로 넘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그 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린 그런 행정 처분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량권을 이게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비례 원칙이나 어떤 신뢰보호 원칙에 봤을 때 이게 그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장에 고용되어 있던 의사가 과연 이거를 문제가 될 때 전액 이게 환수가 돼야 되느냐 해서 이게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그 사무장이지만 뭐 거의 그 자기 직원에 불과했고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면,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면 그 환수 금액의 한 반만 책임을 져라, 뭐 이 정도로 이제 보통은 한 2분의 1 정도 재량권 남용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처분 전체를 취소를 해버립니다. 전체를 취소를 해버리고 그 복지부에서는 이제 나중에 원래 원처분에서 한 2분의 1 정도를 이제 감경해서 재처분을 하게 되고요. 재처분하는 경우에 또 거기에 뭐 소송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이미 재량권을 조정을 해서 또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걸 소송해서 이기는 경우는 뭐 그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많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행정처분도 그게 업무정지나 뭐 이런 게 너무 과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막 중간에 막 그 병원을 막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계속 양수인한테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거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 알리지도 않고 양도를 했는데 양수를 했는데 나중에 뭐 양수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이나 아니면은 뭐 그 형법상 사기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정처분 절차 중에 이제 폐업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행정처분 절차 중에 아예 폐업해버린 경우에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 업무정지처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이제 병원을 재개업하는 경우에 업무정지처분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수처분의 경우에는 이건 돈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도 개설자에게 계속 그 징수가 내려지게 됩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확인서를 받을 때, 저도 뭐 현지 조사 때 이제 현지조사 받으면서 그 상당히 저한테도 뭐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확인서를 날인해주면 그거를 뒤집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사례가 판례인데, 그 고령의 90세, 그러니까 90세 그 원장님이셨는데 그 수신자 명단도 분량이 방대해서 이거를 도저히 이걸 확인하고 썼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그 확인서에 그 신빙성을 부인했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사정들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 과정에서 그 확인서를 쓸 때는 그 확인서가 그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추후에 이제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사실 확인서 날인을 뭐 거부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통지 없는 현지 조사도 그러니까 그 현지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거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시면 안 되고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도 일단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조사 거부나 자료 제출 거부는 그 거부한 것만으로도 업무 정지가 1년이나 나오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정지 1년 행정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뭐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